존경하는 내외 귀빈 그리고 연사 그리고 저희 참가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GCREM 국제 심포지엄 군사 분야에서의 책임 있는 AI 사용에 관한 국제 심포지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이혜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은 저희 서울국제법연구원에서 주관하고 네덜란드의 헤이그 국제전략센터가 함께 공동 주최하고 있습니다. AI 기술은 현재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또 군사 시스템과 결합했을 때 큰 기회와 위험을 동시에 안겨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2025년 새로 발표된 GCREM의 전략 가이드 보고서를 중심으로 국제 규범과 정책 그리고 기술적 도전 과제들을 논의하게 됩니다. 본 보고서는 AI의 책임 있는 설계 그리고 인간 중심의 거버넌스, 다층적 규범 체계라는 새로운 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서울국제법연구원은 이 보고서를 중심으로 오늘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저희 서울국제법연구원의 이사장이시자 GCREM의 의장이신 윤병세 이사장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도 궂은데 국내 각계와 외교단 그리고 언론 등에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군사 분야에서 책임 있는 AI, 제가 영어로는 REAIM이라고 하는데 이 군사 분야에서 책임 있는 AI에 관한 국제 심포지엄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의장을 맡고 있는 REAIM 글로벌 위원회가 작년 봄에 출범한 후 약 1년 반의 치열한 논의를 거쳐서 AI 글로벌 거버넌스에 관한 최종 전략 보고서를 마무리하자마자 전 세계에서 최초로 사전 발표회 일종의 스닉 프리뷰를 갖기 때문입니다. 이 최종 보고서는 내주 한국이 의장직을 맡고 있는 유엔 안보리에서 AI와 국제평화 안보에 관한 고위급 회의가 개최되는 데에 맞추어서 유엔과 전 세계에 배포될 예정이고 저희 연구원에서도 전체 보고서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글로벌위원회 사무국 역할을 맡고 있고 저희 연구원의 파트너 기관인 헤이그 전략문제연구소의 라데마커 창설자 겸 부소장께서 잠시 후 기조연설을 통해서 글로벌위원회의 보고서 준비 과정 그리고 핵심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AI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키신저 전 국무장관의 책 제목에서 보듯이 이 시기는 특정 역사적 단계를 얘기하는 이어로가 아니라 문명의 전환을 얘기하는 에이지라는 데 별 이견이 없는 듯합니다. 그래서 AI는 변혁적 기술 또는 문명 전환적 메타 기술로 불립니다. 최근에 방한한 외국 고위 인사도 AI 포럼에서 지금 인류는 1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변화를 목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국내에서 AX, 즉 AI 변혁, 트랜스포메이션 내지 혁신으로 불리는 광범위한 변화가 산업과 과학기술을 넘어서 군사 안보, 정치, 문화, 법과 윤리까지 우리의 삶, 더 나아가 문명의 모든 층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중국, 러시아 모두 AI 선도 국가가 세계를 지배한다는 생각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미국의 AI 행동 계획은 AI 분야 경쟁에서 세계 지배, 글로벌 도미넌스를 유지하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키신저 전 장관도 20세기 질서를 바꾼 건 핵이지만 21세기 판도는 AI가 만들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우리나라도 AI 3대 강국 진입을 정부 정책으로 천명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AI가 양날의 칼, 더블 에지드 소드라는 점입니다. AI가 범용 기술이자 이중 용도 기술 그리고 다른 응용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또 신흥 파괴 기술로 분류되는 것과도
관련됩니다. 현재 AI 주도국들은 각자의 안보 환경에 맞는 군사 영역에 AI를 폭넓게 도입 중입니다. 민간 분야에서의 눈부신 AI 기술 발전이 현대전의 복잡성과 서로 공명을 하면서 군사작전과 비군사작전 분야를 가리지 않고 무기체계뿐 아니라 비무기체계로 그리고 군사적 결정 지원 분야까지 빠른 속도로 통합되고 있습니다. 조만간 최고 단계인 전략 분야까지 갈 것으로 보입니다. 무기 측면에서는 지난 10여 년간 국제사회에서 가장 논란이 큰 것은 치명적 자율무기 체계 문제인데 AI가 활용되면서 목표 식별, 민간인 피해, 인간 통제, 즉 휴먼 컨트롤, 책임 귀속 문제, 즉 attribution of responsibility 문제가 더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생명, 즉 인간의 존엄성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민간 영역처럼 군사 영역에서도 자율성은 자동화와 함께 많은 분야로 확산 중입니다. 무인 기술 사용 범위가 넓어지면서 유무인 협력 전쟁이 새로운 미래전의 주요 양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의 총화가 된 드론, 특히 드론 군집 전략은 전쟁의 방식을 바꿔 놓았습니다. 몇 주 내 발표될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국방 전략은 중국의 대만 침공 저지를 최대의 목표로 정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드론 군집 전략인 지역 전장, 헬스케이프 개념을 도입 중이라고 하고 AI 전쟁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마크 밀리 전 참의장은 향후 10에서 15년 사이에 미 군사력의 4분의 1에서 3분의 1이 로봇화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AI는 무기 체계를 넘어서 통제, 통신, 사이버와 정보, 감시, 정찰, ISR, 또 우주 등으로 영역을 확장하면서 미래전의 양상을 뒤바꿔 놓고 있습니다. 특히 인류 전망과 관련된 핵무기 등 대량 파괴 무기 사용 결정에 AI의 관여를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치열한 논쟁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현재 구테르스 유엔 사무총장의 최대의 우려이자 관심사이고 어쩌면 다음 주 유엔 안보리 고위급 회의에서도 제기될 수도 있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생성형 AI 시대에 진입했는데 이미 미국과 중국 등 AI 강대국들은 범용 AI 시대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도래를 염두에 두고 군사용 AI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작년 북한과 러시아 간 전략적 동반자 조약도 핵과 AI 등 과학기술 분야 협력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AI의 혜택 못지않게 리스크도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습니다. 인간과 AI 간 협업 차원을 넘어서 AI가 인간의 통제를 벗어날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간 분야에서는 안전 차원의 역점을 두고 있다면 정부와 군사안보당국에서는 국제평화와 안보, 비확산, 그리고 테러 차원에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생성형 AI에서 범용 AI와 초지능 ASI로 나아가는 AI 시대에 우리 인류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미래의 국제관계와 문명사는 전혀 다른 궤적으로 펼쳐질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도 그동안 국제사회에는 AI의 군사적 사용에 관한 글로벌 거버넌스가 사실상 부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AI의 군사적 효용을 제고하면서도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AI의 군사적 사용에 관한 글로벌 규범을 마련하려는 논의가 지난 수년간 여러 갈래에서 분야별로 논의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군사용 AI의 전반적 분야를 포괄적, 체계적으로 다루고자 한 본격적인 시도가 두 가지입니다. 정부 차원에서는 화란과 한국이 주도하여 창설한 리에임 고위급 회의로 양국이 2023년과 2024년 각각 주최해서 큰 틀의 방향을 제시하고 작년에 양국 주도로 유엔 총회 결의도 채택하였습니다. 또 하나는 2023년 회의 결과로 탄생한
민간 차원의 BAIM 글로벌 위원회입니다. 전 세계 각 지역을 대표하는 군사용 AI 관련 유관 분야별 석학과 전문가 약 50명이 참여해서 이번에 전략 보고서를 낸 것입니다. 이번 보고서의 의장 서문에서 제가 강조한 것은 AI가 인류를 지배하기 전에 인류가 AI를 관리해야 한다는 엄중한 메시지로서 그간의 여러 논의와 차별화되는 8가지의 특징을 포함시켰습니다. 라드마커 부서장께서 아마 설명해 주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번 최종 보고서가 글로벌 거버넌스와 안전장치가 시급히 마련되기를 바라는 국제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총괄적으로 또한 해당 분야별로 요구되는 전략적, 전술적, 운영적 차원의 실제적인 지침을 최대한 담고자 했습니다.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그리고 국내에서 AI 시대의 인류의 미래상과 인간의 정신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고민하는 의미 있는 이정표이자 촉매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술이 지정학을 주도하는 시대에 기술과 산업, 국가안보와 외교가 통합적으로 연결되면서 미국, 중국, 영국, 싱가포르 등 AI 선도국들은 기술, 안보, 외교를 삼두마차로 해서 국가 차원의 총체적인 Whole of the Nation 전략을 수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최근 정부가 발표한 AI 정책 방향은 산업기술적 측면에서 적극 추진해 나가되 군사안보 차원의 자각 능력도 강화하면서 이미 우리가 적극 주도하고 있는 글로벌 거버넌스 외교를 더욱 강화해야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GCM의 의장으로서 여태까지 이끌어주신 또 우리 앞으로도 또 심도 있게 논의를 진행해 주실 우리 윤 이사장님의 개회사 감사히 들었습니다. 이어서 윤종군 외교부 국제안보국장님의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병세 이사장님, 그리고 미하일 버드마이커 Deputy Executive Director of the Hague Center for Strategic Studies, 그리고 내외 큐빈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작년 9월에 리에임 고위급 회의를 마치고 GC리에임 심포지움에 참석해서 그 두 번째 리에임 고위급 회의의 성과를 소개해드린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나서 다시 한번 이 뜻깊은 자리에서 저희 우리 정부의 이 관련 노력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게 된 것을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작년에 이어서 이 심포지움을 개최하기에 많은 준비를 해주신 정서영 원장님과 서울국제법연구원 관계자분들, 그리고 헤이그 전략연구소 관계자분 모든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심포지움의 성공적인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서울국제법연구원 이사장이시자 리에임 국제위원회 의장으로서 오늘 이 자리가 가능하도록 리더십을 발휘해 주신 임병세 전 장관님께 각별한 감사 말씀드립니다. 인공지능 기술은 우리 일상생활 전반을 변화시키고 있고 미래를 근본적으로 재편할 수 있는 막대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선 말씀대로 궁극적인 이중용도 기술이기도 하고 인간 생활의 거의 모든 단계마다 AI의 개입 그리고 그 활용은 이제는 거스를 수 없는 추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르는 따라서 인류가 맞서게 되는 질문 그리고 그에 대한 답변을 이끌어내는 과정은 앞으로 정부, 민간, 그리고 산업, 학계 모든 분야를 막론해서 가장 중요한 작업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중에서 AI 기술이 국제 평화 안보를 보장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야 한다는 이 중요한 테즈에 대해서 국제사회는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앞서 이미 들으신 대로 한국은 2023년 2월 첫 번째 리에임 고위급 회의를 네덜란드와 함께 주최를 했고, 그리고 작년 9월 싱가포르, 케냐, 영국, 네덜란드와 함께 서울에서 두 번째 리에임 고위급 회의를 주최했습니다. 당시 2,000명 이상이 참석하고 90여 개국 이상의 대표단이 참석해서 이것은 정부뿐만이 아니라 산업계, 학계, 시민사회 등 멀티 스테이크홀더 어프로치에 따라서 정말 다양한 분들이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이 결과문서 Blueprint for Action은 이번 보고서에서도 많이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리고 적어도 이 순간 앞으로 AI를 군사 분야에서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1년이 지났지만 유용한 시사점을 많이 제공해주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리에임 고위급의 폐회식에서 GC리에임에서는
올해 말까지 정책 권고안을 마련할 것을 발표를 하셨는데 그 결과가 이제 거의 마지막 단계에 이르게 되어서 오늘 잠시나마 그 일부를 편린을 먼저 접하게 된 것에 대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서 인사 말씀 기회사 주셨을 때 부분적으로 나눴고 이미 널리 보도되었습니다만 대한민국 정부는 올해 9월 유엔 안보리 의장국으로서 AI와 국제 평화 안보 주제하에 처음으로 유엔 전 회원국이 참석할 수 있는 공개 토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번 공개 토의는 역시 AI 기술이 국제 안보 환경과 안보에 미칠 기회와 도전을 살피고 그리고 국제사회의 대응 방안을 폭넓게 논의하는 그런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심포지엄을 주최해 주신 서울국제법학원 그리고 헤이그 전략연구센터에 다시 한번 축하 말씀 그리고 감사 말씀을 드리고 오늘 귀중한 생각을 나눠주실 패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 귀한 시간을 내주신 참가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민국은 AI와 관련된 AI 군사적 이용 그리고 민간 민수 이용 모든 측면을 아울러서 이 중요한 이슈에 있어서 계속해서 여러 국제적 노력들을 지원해 나갈 것이고 그리고 외교부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많은 관계자분들과 협업하면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이 자리를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조 강연 순서입니다. 헤이그 전략연구센터의 공동 설립자이자 부국장이신 미셸 라데마커가 GCRM의 전략 보고서, 군사 분야 AI의 기회와 위기, 그리고 거버넌스를 주제로 기조 강연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ere in Seoul, second time, also second time in this room, I think. The efforts of the Global Commission on Responsible AI in the military domain, a mouthful, have been demanding, I would say, intellectually challenging, I think, as well, and from a cultural perspective, quite diverse, not only because of the various characters in the room that we had, but also the various backgrounds of the commissioners, and at a little bit later stage also all the experts that joined. Before explaining a bit what we did and how we did it and what the first results are, I would like to appreciate and share my appreciation for the chair, Mr. Jung, for guiding us at times when I thought, well, this is a difficult one, what should be the next step? But also for Professor Chung, always seconding Mr. Jung, and sometimes, what I liked a lot, poking a bit here and there during the discussions. And of course also Korea as a country for the strong support in making this happen. And as Mr. Jung already said, the strategic guidance report will be launched next week. Not sure how detailed it will be discussed, but our Prime Minister is bringing it in hard copy. Unfortunately, I don't have hard copies for you, and I'm not allowed to share before it's released at the UN. But it will be next week. It will be on the website of GCREAIM in full glory. It's, I think, 75 pages, and it's quite detailed. So what I do today is not go into detail on every aspect of it, but just give it a glance. And you definitely need to read it to go to the details, because on the one hand, I'm not an expert commissioner, and I don't have the time to explain. What we also hope, of course, is that there will be a follow-up. So we're discussing with, for example, our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Defense, but hopefully also to others, to see, okay, what will be the next step? Because now we have a report that feels like this is a heavy burden. We managed to fix it, but actually it's the first step. So there will, and I think there need to be follow-up in all kind of ways, at least advocacy. And that's what I'm going to do here, partly today as well.
So without further ado, I want to take you by the hand and tell a bit of what we did. So I should give you a signal. Next sheet, please. So this is the report. It will look like this. And this is the title. So responsible by design. It's not just being responsible in use, but also by design. That's, I think, important. The report will address risk, opportunities, and touch upon governance as well. I'll explain later what it all entails. Not in detail, as I said, but give you a first impression of it. Next sheet, please. So again, I think very important, these are the organizations that supported the process. And within those organizations, a lot of experts. So we talk, and I will explain who those were. But we had meetings around the globe, having co-organizing institutes, helping out on the various what we call commission meetings. And without all those commissioners and experts, in total plus 50, I think, we couldn't have done this. Next sheet, please. Yeah, so this was our last meeting in parallel to the NATO summit in The Hague in June. And this is just a part of the commissioners and experts, of course. But what is important, I think, is that we started with these goals in mind. And these were basically formulated by our Ministry of Foreign Affairs. So, okay, you have to establish an international platform, having a multi-stakeholder dialogue, and try to come up with suggestions for fundamental norm development and policy coherence in the end. Promote mutual awareness and understanding among key communities, and then, and that was our own goal, giving the throughput time that I had as head of the Commission Secretariat. I said, okay, let's aim for September. And I think we reached that goal. So next week we'll have a release of the report. And it will not be us so much as the Secretariat sending out the message, but it's all those commissioners and experts and all that are in one way or the other attached and involved and or worried by the topic of AI in the military. So hopefully this will be picked up on various levels. Next sheet, please. So in this, I copy-pasted with a little bit of coordination with Mr. Jung about his forward. So although the report is not released yet, this is part of his forward. And I'm quite proud that he made this assessment of what the report is about in terms of what it would bring extra to the table, let's say that. So holistic, comprehensive, technical, strategic, legal, ethical, institutional. And that was quite a challenge because we had to, well, it's like being in a fast-moving train and everybody around you is looking at you and at the same time producing their own rules of the game in all kind of ways. So how do we get this all comprehensively put together in an authoritative way so that everybody says, okay, if you really want to know what's out there in AI for the military, you have to go to this report. Hopefully that is what we succeeded. Layered approach with an operational focus. It's nice to say, yeah, we have to stick to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Fine. How? Question mark. So it's all about operations in the end. And it has to, so it has to address both the military, so states, the military, but also industry, because they build tools, actually. Responsible by design. So it's not only legal compliant, but it's also ethically funded, grounded, I would say. Conceptual clarity, that's another one. It was quite a challenge because there are so much angles to it, and I will show it later on. Landscape mapping. So yeah, where does it stop and where does it
begin if you talk about AI in the military? So what's the application area? Future-proofing. Well, we hope, of course, this is at least future-proof for the, let's say, 2-3 years, maybe hopefully longer. Balanced. We not only talk about risk, but also about opportunity. The fact that it is used in the military is because there's opportunity. And human-centric, I think that's important. Keeping the human in all kind of ways in the loop, I think, is at least in liberal democracies, a requirement for AI in at least the military, but also outside of the military, I think. So I hope that if you see this report next week, that you agree with this. Okay, next sheet, please. So who were there? Well, we had the various commissioners from all over the globe. 18 commissioners, 31 experts, members clustered in competences with regard to AI and computing, ethics, law and society, norms and governance, and military AI, which is a special branch of expertise, actually. And of course, headed by the chair, Mr. Jung, and the secretariat that I was heading, still heading. We had 4 work streams. I'll come back to that later. So these were the commissioners. Some you might recognize, others are not, but they all were selected because of the fact that they publish a lot on the topic, that they have an authoritative position in this field, and for that reason we selected them because they could carry the report. Next sheet. And these are experts. Again, 4 domains. Some are a little bit earlier careers than the commissioners, but they all do substantive research on the various topics with regard to AI and military domain. So all in all, some 50 people, I think. Next sheet, please. So we had 4 work streams about technology. So what is it all about, actually? Because that's a question. You could say it's everywhere, and that's basically is true. But where does it show up in the military, or potentially could show up in the military? That's another question. Then we have implications. Okay, what does it mean in terms of risks and opportunities? But especially, of course, the main focus was on risks. And then on, that's an important part of the military, on decision making and responsibility. So if you are a commander and you have weapon systems or command and control systems, you as a commander have the responsibility in the end. So how to deal with that? But it's not only the commander, it's in the whole value chain. I'll come back to that later. And then, of course, we had a topic of governance, how to go about what we should organize together, what is lacking still or should be built on what is already there. So these were the 4 work streams that the Commission and the commissioners worked on. Please, next. So how did that process look like? Well, this is the schedule. Won't go over it in detail, but we visited Seoul, The Hague, of course, South Africa, Washington, D.C., and other places. And the publication will be in September at the United Nations, New York City. And you see various snapshots of various groups of people joining for what we normally would do, a 2-day commission meeting and a 1-day symposium engaging with the local communities working on AI and military. Next sheet, please. So, besides the strategic guidance report, was there any effect already? Yes, there was. We, as Commission, were asked to really help out on drafting parts of the blueprint for action, and there was quite a lot adopted. Also, during the REAIM summit in Seoul, there was this commission of the ministerial lunch where I think 12 or so commissioners hosted tables during lunch, also talking about the topic.
and you see all kind of others. And we had, with a grant from the Foreign and Common FCDO, Foreign and Common Development Office of the UK, a grant to have, in the end, 19 papers published by, I think, all in all 30 experts, where we precisely asked them on the various topics of our interest to write reports or papers that could be an input for the Global Commission. So they did, and they are all available on the website. Next sheet. Well, then without going into detail, the nice picture, but it's more about what is the military about. If you're not familiar with the military, there are three things that are very important. They have to deal with incomplete information, per definition. Per definition. And they have, of course, to exploit the vulnerabilities of the opponent. And it is always high tempo. It's, if you might have heard of the OODA loop, Observe, Orient, Decide, Act. You win a battle if your OODA loop is quicker than your enemy. So that's why AI, for them, is so quite interesting. Because if you can do your loop quicker than the other, you might have a military advantage. Very roughly explained, but basically this is the idea. And of course, there's peacetime, there's gray zone, there's high intensity warfare, and they all come with different focuses on what can you or what should you do, and what does it mean also for the way you employ AI tooling as part of your weaponry or your command and control decision making. Next sheet. So yeah, and then we had these other factors. So what is AI? Everybody talks, yeah, this is AI. But what is it? And there are various versions of that without going into detail. But we had to try to cover them all. And some of them, like generative AI, everybody start talking about it. But what is it and where are we at this point in time? It's not there yet on the level that we think it might end up at some point. So how could we be future-proof in that sense? So that was an angle. So we had the military angle, we had the technology angle. Next sheet, please. And then, of course, we had to also deal with, at this point in time, the limitations to AI and or the weaknesses or biases that it might bring. So these six main potential limitations of AI were addressed. There might be others or more detailed versions, of course. And I think most of us recognize these. If you go on Claude or ChatGPT or Copilot, just looking for stuff, you'll find these still taking place. But important, I think, so is to not over or underestimate, but try to be evidence-based and tempered by the understanding of technology at this point in time. Next sheet. And then there's this other angle to it. So it's not just about the use, it's about how do we deal with AI in the military during the life cycle. So from first ideas up till, well, retirement or disposal or whatever you would call it. And that means in every step, you have to think about what is the consequence of having a military AI application, and how do we handle it in terms of governance? How do we keep it responsible? So these are addressed during the report as well. And you see all these kind of, I think these sheets could at some point be distributed, but I asked the organizers to not do that before the 24th of September, because then the report will be released. So yeah, I think this is important to also understand. So not only the angles of how could you look at it, but also the life cycle. Next sheet, please. Yeah, and then we have this one, what's the application area? So we have, of course, the operational activities, basically
the fighting, versus the rest of the activity. So policy, training, logistics, but it also means something for acquisition, for human resources, etc., etc. So these two elements, that was another angle to it, as well as, okay, if you look at it from a higher level, what kind of risks are there? Then these are lined up, and that's purely for the military domain. And then priorities for governance would be especially on operational, on command and control, ISR, so that's intelligence, surveillance and reconnaissance, weapon systems of course, and cyber and information. And non-operational on research, acquisition, procurement and training. These all have application possibilities using AI, and that means that you have to govern them in one way or the other. Next sheet, please. So then we have the same question, not only for the military domain, but in broader terms for peace and security. And important here, I think, also for the lawyers, it was stipulated again and again that international law applies, whatever it applies. And the risk is, of course, that these technologies in the military domain might destabilize international effects. Proliferation might also be one. If it comes into the hands of people that do not responsibly use it or responsibly design applications. And dependencies on the private sector. So this report is not only for governments, it's also for the military, of course, as part of government, but this is also for industry. So it's all those groups that we address in this one. And of course there's opportunity, early warning capabilities, understanding, and of course arms control and verification. Next sheet. And then we have the context of armed conflict. Again,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The risk here is the erosion of human judgment. We think the AI tool will do it best and will serve us, but given all the limitations of AI, it might turn out it's not. So human judgment is important, and the risk is that it is eroding because of this. Too low oversight, no transparency, and unpredictable outcomes. And at the same time, there are some opportunities as well, of course. Data analytics, situational awareness, and potentially the support of human efforts, of course. Next sheet. And then we have human rights. Again, risks, reducing people to data, to algorithms, to striping where I think that's important, moral and human recognition. Those are important elements as well. And the opportunities, of course, is enhancing oversight and transparency, potentially. Okay. Next sheet. So the implications for responsibility and accountability are basically these. So the state remains responsible, period. The state remains responsible. And individual operators are taken to court, potentially, if they behave criminal, irresponsible. And developers should ensure responsibility by design, and that's also where the life cycle kicks in again. Human moral agency should be preserved, and there need to be human oversight. I think that's important. So that's the overall statements. And then I think I'm close to the conclusions, recommendations. Next sheet. So the Global Commission addressed three key principles. It must comply with international law. It should develop its AI in the military systematically and structured
using design, development, and testing process along the entire value chain. And individuals involved in the development must be supported by institutional practices, and they need to have training, capacity building, and such. And that means that the core recommendations for all stakeholders, and that means governments, military, and industry, are these 5. I'm now reading them all out. I think what is of interest, because it's very practical at some point, is number 4. Establish a permanent, inclusive, multi-stakeholder and multilateral dialogue on the responsible integration of AI in the military domain. Because there it starts to be practical at some point. People could be consulted, you could double check. But these 5 are the overarching recommendations. Next sheet. So I think it's partly a rehearsal, but especially if you look at the dots, here it gets quite detailed and operational, and that's, I think, the next stage where I hope that the Global Commission report will be an input for, basically for everybody working on this topic. I think the last sheet. Next one, please. Yeah. So recommendations for states. Develop, adopt, and publish national strategies and test and evaluation standards. This multi-level, multi-stakeholder dialogue is important. Centralized expert network would be, I think, great to have. And if you look at that for the military, consider intent throughout the life cycle. Don't just buy stuff, but be involved in the design and up to retirement of systems. And for industry, industry might think about, well, this is an AI application that is for commercial purposes. But most of the AI, I think, has a dual use potential. So I think it's also important, and we had a discussion during lunch, that the report might also have a implication potentially for non-military domains, actually. So we hope that this might also help out for other domains than the military. And develop forward-looking standards. That's always difficult when you have a moving target like AI going so very, very fast. I think this was the last sheet. Oh no, sorry. Ideally, looking forward, this is what we're gonna want to do. And hopefully at the UN next week, there will be a encouragement to make next steps. Thank you so much. 이제 라운드 테이블 토론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토론을 이끌어 주실 좌장님은 서울국제법연구원 원장님이신 원장님이시고 국제법이자 정책 분야의 권위자이신 정소용 원장님이십니다. 정 원장님께서 오늘 패널을 소개해 주시고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울국제법연구원 원장 정서용입니다. 오늘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 또 요즘에 기후가 그렇게 좋지 않은데 여기까지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 작년에 이어서 올해 2번째 저희 G3M 국제 심포지엄에 참석해 주신 부분도 계실 텐데요. 아마 작년에 들으신 거를 기억을 하신다면 지난 1년 동안 정말 많은 진전이 있었구나라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저 자신이 저희 서울국제법연구원은 저 윤병세 장관 이사장인 윤병세 전 장관님께서 G3M의 의장이시
기관이지만 또 저희 서울국제법연구원은 GCDM의 대한민국 파트너 기관으로서 활동을 했습니다. 나중에 보고서 받아보시면 저희 서울국제법연구원 언급이 여기저기 나오는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한국의 파트너 기관으로서 많은 기여를 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러한 부분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 듯 싶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우리나라에서 최고 전문성을 이 분야의 최고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분들 다 한 자리에 이렇게 모시기가 정말 쉽지 않은 분들인데 오늘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간단히 패널만 소개를 먼저 해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들 잠깐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우리 미셸 라드마커 부소장님은 방금 기조 강연하셨는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 또 그 보고서 관련해서 또 질문이 있으실지 몰라서 제가 옆에 잠깐 앉아주십사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제 오른쪽에는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UN에서 사무차장을 하시면서 특히 이 분야를 직접 담당을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김원수 대사님 저희들이 모셨습니다. 박문원 박사님은 그 오른쪽에 계시는데 국방연구원에 지금 재직 중이신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윤병세 의장님이 참여를 하고 계시고 거의 엑스퍼트로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의 엑스퍼트 참여하신 분이 바로 여기 장본인이 박문원 박사님이십니다. 그래서 박문원 박사님 와주셨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외교안보 측에서 특히 사이버 시큐리티라든지 관련된 분야 하시면은 아마 우리 세종연구소에 지금 계시는 유준구 박사님 많이 만나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유준구 박사님도 저희들 오늘 특별하게 모셨습니다. 그다음 저 맨 왼쪽에는 오늘 들어보시면은 모든 것들이 법에 관한 것만은 아니고 다양한 분야가 있지만 특히 법에 관련된 것들을 좀 담당을 하고 계시고 또 미국에서 공부를 하실 때도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도 좀 공부를 하신 분이 있는 외교안보 국립외교원의 국제법센터장을 맡고 계시는 남승현 교수님도 모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 계신 분들이 오늘 해픈투비 사실 한 번만 모신 건 아니고요. 윤병세 의장님께서 저기 외교부에 계셨던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굉장히 꼼꼼하시기 때문에 아주 모든 걸 치밀하게 하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 과정에서 나름대로 장관님을 자문해드리기 위해서 정말로 수시로 어떨 때는 밤늦게 온라인으로 저희들이 모여가지고 장관님과 토론을 하고 그랬던 장본인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냥 해픈투비 전문가 모신 게 아니라 또 이런 전문가분들이 지속적으로 대한민국의 우리 윤병세 의장님을 통해서 또는 저희 서울국제법연구를 통해서 저희 GCDM이 정말 세계의 획을 그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같이 하셨던 그런 분들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 여러분들 개회사부터 해서 보통 통상 여러분들 날씨가 좋은데 감사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런 개회사가 아니었습니다. 저 윤병세 저 이사장님께서 장관님께서 해주신 말씀들 잘 들어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국제사회에서 흐름 속에서 이 역할이 어떤 것인가를 잘 말씀을 해주셨고 거기에 윤정건 국장님께서는 특히 정부 차원에서 우리나라가 직접 리에임 프로세스를 작년에 굉장히 대규모로 개최를 하면서 Blueprint for Action이라는 어떻게 보면 국제사회에서 굉장한 컨트리뷰션을 할 수 있는 그런 문건을 만들어냈었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것이 UN에서도 레코그나이즈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의 여러 가지 단순히 GCDM뿐만 아니라 어떻게 정부와도 인터액션이 되고 있는지를 들으셨고 그다음 방금 전에는 정말 GCDM 리포트가 어떤지 앞에서 여러 번 말씀하셔서 다 이제 아시겠지만 이게 역사적인 사실은 회의입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GCDM의 리포트가 보고서가 공식으로 다음 주에 릴리스되기 직전에 처음으로 소개를 하고 처음 내용을 들어볼 수 있는 전 세계 최초의 행사이고 저희 이 행사는 단순히 서울국제법의 일회성이 아니라 저희들이 그런 GCDM의 여러 가지의 그 타임라인을 고려를 해가지고 특별히 오늘 또 이렇게 사무국장님 직접 모셔가지고 저희들이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 계획은 한 처음에 각 패널리스트 한 1인당 7분 정도 드리려고 그러는데 이분들의 각 전문성이 있어서 좀 제너럴 인플리케이션을 먼저 좀 뽑아보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좀 되면 저희들이 GCDM 관련해서 조금만 더 시간을 할애해보고 더 시간이 된다면 저희가 플로어를 오픈을 하고 아마 제가 여기 기조 강연한 분들 제 옆에 이렇게 라운드 테이블에 앉으시는 경우 별로 많지 않은데 아마도 질문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특별하게 옆에 앉아 계시라고 했습니다. 그럼 먼저 김원수
김원수 대사님께 제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원수 대사님은 제가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유엔에서 직접 이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셨던 분입니다. 그러면 국제사회에서 이런 AI나 사이버 안보 등 규범과 거버넌스 흐름 동향에 대해서 어떻게 유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일반적인 경향이 어떻게 되는지 그에 대해서 좀 큰 그림을 먼저 그려주시고, 그러면 다른 패널리스트들이 또 다른 것들 얘기하시면 전체적으로 맥락이 잘 맞을 것 같아서 좀 말씀 좀 그런 쪽으로 한 7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선 제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윤병세 의장님, 라드마크 부소장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 유엔에서의 경험에 의해서 제가 처음에 이 일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 과연 얼마나 구체적인 그림을 담아낼 수 있을까 제가 상당히 회의를 가졌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진전을 이루신 데 대해서 우선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그러니까 새로운 문제가 대두됐을 때 어떤 글로벌 거버넌스를 만들려면 그 세 가지 과제가 극복이 돼야 됩니다. 우선 영어로 얘기하면 why, 왜 글로벌 거버넌스가 새롭게 필요하냐. 두 번째는 그러면 what이죠. 무엇을 그러면 거버널 할 거냐. 세 번째는 어떻게 할 거냐, how. 그러니까 why, what, how에 대한 답이 제시가 되지 않으면 이 유엔에서 어떤 구체적인 행동이 일어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근데 제가 그 우리 레드마크 소장께서 발표하신 내용, 또 우리 윤병세 의장님께서 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Y에 대한 대답은 거의 다 이루어졌다, 그렇게 평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 실현되지 않은 위협이지만 굉장히 빨리 다가오고 있고, 규범이 발전하는 속도에 비해서 기술이 엄청나게 앞서가고, 또 규범을 만들기 위한 글로벌 컨센서스는 균열돼 있고, 그러니까 기술을 가진 나라와 기술을 갖지 않은 나라 생각이 다르죠. 그리고 규제를 하려면 어디서부터 할 거냐, 가치의 우선순위가 또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가지 균열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아주 설득력 있는 이유가 제시돼야 되는데 그 이유가 잘 제시됐다 하는 제가 판단이 들었고요. 두 번째, 그럼 무엇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도 이 글로벌 컨센서스를 만들기 어려운 문제인데, 거기서 무엇을 규제를 할 거냐를 생각을 하려면 의견이 다르고 입장이 다른 나라들이 다 동의할 수 있는 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할 수 없이 예방서부터 시작해야죠. 그러니까 가장 위험하고 파급 효과가 큰 리스크를 어떻게 피하고 그것을 어떻게 예방할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가장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예방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가 협의가 시작이 되면 그 대화를 통해서 쌓은 신뢰를 바탕으로 그 다음 단계는 영어로 얘기하면 preparedness입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인시던트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피해를 줄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것이냐, 이것도 반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세 번째 단계가 가장 어려운데, 우리가 원하지 않는 사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리스폰스를 할 거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국제 규범이나 새로운 제도를 만들 때는 그 순서를 따라가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다. 그래서 이 글로벌 위원회의 그 권고가, 그 레이어드 어프로치가 그 순서를 따르고 있는 것이 굉장히 저는 현명하다 하는 그런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피할 것이냐도 가장 위험한 핵무기 사용해서 인간의 통제가 배제되는 일을 막아야 된다. 그 합의서부터 시작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그러면 이행을 할 것이냐. 그러니까 우선 뭐를 피할 것이냐가 합의가 되면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이냐,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토의가 가능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 서 있는데 가야 될 때는 여기인데 여기서 일로 하루아침에 가는 길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 단계적으로 가는 길은 가장 위험과 파급 효과가 크지만 정치적인 입장 차이가 가장 적은 분야에서 시작을 해서 신뢰를 쌓아가면서 어려운 문제로 나아가는. 그래서 그 접근법이 아주 정확한 접근법이었다. 그래서 제가 그걸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고요. 그렇지만 이게 이제 시작입니다. 그 시작이 아마도 우리 유 박사님이 전공하시는 이제 사이버 분야에서도 제가 유엔에 있으면서 10년 동안을 사이버 안보를 가지고 워킹 그룹을 굴렸었는데 참 어려워요. 왜 어려우냐면 한쪽은 스테이트 컨트롤이 제일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다른 쪽은 프리덤 오브 익스프레션, 프라이버시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규범을 만드는데 출발점에 대한 합의가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냐? 소프트로우로 시작을 해서 그러니까 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글로벌 커미션에서 한 것처럼 원칙을 합의를 하자. 국제인도법을 포함한 국제법 원칙이 그것도 제너럴 프린시플스 오브 인터내셔널 로가 적용이 돼야 된다 하는 원칙부터 합의하자. 그러면 그 인터내셔널 로의 어떤 부분이 꼭 지켜져야 되느냐, 거기서부터는 의견이 갈리죠. 그러니까 그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합의할 수 있는 큰 원칙에 합의를 하고 토의를 시작해서 그리고 합의점을 찾아서 공통분모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유일한 현실적인 방안이다 하는 그런 제가 유엔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드릴 수 있는 말씀이고요. 이 기회를 빌어서 제가 한 가지 좀 질문을 우리 라드마크 소장께 드리고 싶은 게 지금 낸 보고서가 제 생각에는 시작입니다. 끝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 프로세스가 반드시 계속돼 나가야 되는데 이 글로벌 커미션이 앞으로 어떻게 계속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보관이 있으신지.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프리벤션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서 프리벤션 메커니즘을 합의하고 나면 그것을 프리벤션 하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얼리 워닝이 필요하고 그렇게 해서 잘 준비가 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프리벤션에서 프리페어드니스로 어떻게 진전시켜 나가야 될지. 물론 이거는 아마도 제 생각에는 글로벌 커미션의 다음 단계 토의 과제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보관이 있으시면 좀 설명을 나중에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제가 옆에 모시기를 잘했네요. 예, 박문원 박사님으로 가기 전에 직접적인 질문을 두 개를 해주셨으니까 그러면 우리 미셸에게 제가 좀 답변을 부탁드려도 되려나 모르겠습니다. 네. Addressing the first one, what is the next stage of GCVM? Very pragmatically spoken, it is about do we get enough support from Dutch government and maybe others to continue the Global Commission as such, on at least on the advocacy part of it. So we produced a report and now we have to spread it and talk about it and explain it. And then it's partly out of our hands. What I ideally would hope for that we could achieve at some point is, but that's probably far ahead on the road, is the institutionalization of it. Either literally in an institute or basically seconded by a standing organization that takes up that responsibility. And then you see a lot of these recommendations that either could find a place there or being scattered around the globe, but ideally to have a place where if you are a researcher or an industry or government representative, find the overall comprehensive overview of what you probably need to know
that is something that I anticipate would be a great next stage. And if it's granted to the Hague Center for Strategic Studies to have a role in that, we're happy to work along with those that are in the end responsible for it, because as a think tank we cannot be the institute, I think. But anyway, I think this is the short answer to a very big question. From prevention to preparedness. I'm not sure that we at HSS we are prepared for this, but I think there are three stakeholders that should be prepared. That's government, that's the military, and that's industry. And they all, if they would all follow the recommendations of the Global Commission, then they are prepared. And then we still have to do some auditing. Someone has to do some auditing to be sure that they comply. I fully agree with your view that institutionalization should be the answer. But also, as you indicated in your report, I think it is better not to reinvent the wheels. Find existing wheels in which you can incorporate GC this work continuously in the future. Fully agree. 네, 감사합니다. 네, 예전에 제가 한번 김원수 대사님이 체어를 하시고 제가 패널리스트였는데 제가 좀 얘기하려니까 저를 제지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복수를 좀 한번 하려고 그랬는데 실패했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G3M 오늘 들어보시면 이게 뭐 다 그런 얘기 그냥 하는 것 같네라고 생각하시지만 저도 거기 저 의장님 모시고서 뭐 대부분의 회의를 참여했었습니다만 지금도 생각납니다. 작년에 워싱턴 DC에서 저희가 처음으로 이 리포트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서 커미셔너들이 굉장히 많은 도의를 했었는데 그때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고 그냥 from the scratch입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저도 발언을 했던 기억이 났는데 예를 들어서 이쪽에 지속 가능한 발전 같은 경우도 보면 예전에 유엔에서 이게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랐기 때문에 브루트란트 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Sustainable Development라는 개념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역사적인 보고서 덕분에 우리가 지금까지 유엔 체제 내에서 이렇게 하고 있듯이 우리가 이쪽 분야에서 처음으로 GC 리에임이 그런 역할을 하면 어떨까 제가 그런 개인적인 의견을 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아마 이건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아마 이 리포트가 가지고 있는 그 임플리케이션은 아마 그 이상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지는 저희들이 또 다른 전문가들 말씀을 좀 들어보면서 좀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요. 제가 소개해드렸지만 박문원 박사님은 저희 패널리스트 중에 공식적으로 저는 그냥 파트너 기관장으로서 계속 참여를 했지만 공식적으로 저희 의장님과 함께 엑스퍼트로서 한국 출신으로 계속 참여하셨던 분이 박문원 박사님입니다. 그래서 박문원 박사님께서는 G3M 보고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부탁드리고 싶은데 뭐 그게 어떤 참여했을 때 나왔던 의견일 수도 있고 특정한 이슈에 대해서 코멘트를 해주셔도 좋고요. 좀 저희들이 G3M 리포트에 대해서 보고서에 대해서 좀 이렇게 더 이해를 깊이 할 수 있는 뭐 그런 토론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박문원 박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오늘 토론을 하기에 앞서서 저도 뭐 전문성도 부족하고 능력도 없는데 이렇게 또 GC리에임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게 된 게 개인적으로 참 영광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군사 분야 인공지능의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보탬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뭐 원래는 이제 커미셔너 분들만 이렇게 회의를 좀 많이 하고 저희 엑스퍼트들은 그냥 외부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 정도의 역할을 하려고 했었는데 중간에 이제 영국 외교부하고 에든버러 대학교에서 이렇게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에든버러하고 아부다비에 저희도 같이 참여를 해서 이제 회의를 하게 됐는데 그때 많은 또 논의도 하고 많은 그때 진전이 있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뭐 딴 분들이 많이 얘기하셨지만 이게 이제 윤리, 법률, 기술, 군사 전문가 각 분야 전문가 분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보고서를 만든다는 게 이게 가능할까 좀 쉽지 않다는 저도 개인적으로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아시다시피 작년에 이제 GC 리에임 회의를 이제 서울에서 끝나고 나서 블루프린트 포 액션이 나오고 여기에 어느 정도 체계를 맞춰서 이제 좀 이 보고서를 만들면 좋겠다. 의장님도 얘기를 하셨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어느 정도 그때부터 체계를 잡고 좀 내용이 정리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그 이후에도 이제 내용을 보면 그 드래프트 커미티 위원분들 중에 이제 대부분 이제 국제법 전문가 교수님들 좀 많으신데
뭐 윤리면 윤리 아니면 뭐 법률면 법률 개인 분야 그러니까 자신의 전문 분야를 좀 많이 내용을 넣다 보니까 이렇게 전체적으로 통합도 안 되고 한쪽으로 치우치는 부분도 있고 균형이 잘 안 맞는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그 에든버러하고 아부다비 회의를 통해서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그 드래프트 초안을 이렇게 뭐 우리 커미셔너들하고 엑스퍼트들이 같이 이렇게 공유를 하고 의견을 나누는 과정에서 많은 그 발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뭐 말씀을 드릴 수는 있겠는데 제가 뭐 앞에서 아마 레더마크 우리 부소장님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중에 이제 제가 같이 논의를 하면서 개인적으로 좀 의미가 있다고 느끼는 부분 그리고 아니면 앞으로 이제 조금 발전을 됐으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앞에서 이제 4개 카테고리로 나눠졌지만 뭐 저희가 생각했던 거는 일단 기술하고 군사 분야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기초가 정리가 되고 그걸 통해서 윤리나 법률 분야 정책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뭔지 여기에 대해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 얘기는 됐었지만 거의 제가 봤을 때는 한 1년 동안 이 부분이 잘 정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정리가 안 되다가 마지막으로 이제 원래 들어와서 이 부분을 군사 분야 그다음에 뭐 군사 분야 중에서도 작전 분야, 비작전 분야를 나누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세부 정리를 하면서 이 부분이 잘 정리가 된 것 같고 이를 통해서 뒷부분에서 논의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제공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레더마크 우리 부소장도 얘기하셨지만 이제 우리 IEESA 그러니까 뭐 전기전자공학자 협회 그 국제 표준화 기구에서 만든 그 시기별 라이프 사이클별로 이렇게 중요한 사항이 뭔지 물론 전체적으로 보면은 모든 그 단계에 다 적용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각 단계별로 중요한 사항을 이렇게 언급하면서 이런 부분은 잘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팔라시 노트를 제출할 때 우리 이제 논의해야 될 분야가 이제 활용 분야가 주로 보면은 모든 게 이제 AI는 데이터로 돌아가기 때문에 데이터 분야, 그 다음에 이제 비무기 전력 지원책이라고 하는데 비무기 분야, 그 다음에 무기 체계 분야, 그리고 공통적으로 사이버 분야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걸 이제 논의를 하면 논의는 앞에서 말씀드린 윤리, 법률, 기술, 군사, 정책 이렇게 두 개가 섞여서 가야 된다고 저는 이제 애초부터 주장을 했는데 이 부분이 뭐 저하고 완전히 동일한 건 아닌데 어느 정도 유사한 체계를 갖추면서 정리가 되다 보니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정리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의미 있는 거는 여기서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인공지능 활용에 있어서 어떤 민간 분야와의 차별성 그리고 뭐 안전 세이프티 문제 그리고 머신러닝의 역할 그다음에 위험성 이 4가지를 갖고 그 정도가 높으냐 아니면 뭐 중간이냐 낮으냐 이렇게 좀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 지수가 좀 높은 그러니까 관련성이 있거나 위험이 높은 걸 위주로 이렇게 해가지고 앞에서 말씀을 하셨지만 작전전 분야 또는 비작전전 분야 중에서도 획득이라든지 방산 분야 쪽에 조금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논의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조금 그 뭐 아쉽다고 해야 되나 이런 부분이 윤리, 법률, 정책 문제를 이렇게 통합해서 하나로 이제 보고서에 넣는 게 좀 이 과정이 좀 어려웠습니다. 앞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개인적으로 전문 분야에 대해서 이제 교수님들이 좀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처음에 뭐 완전히 이렇게 따로 나간 건 아닌데 정리가 안 되고 통합이 안 되고 계속 같은 얘기가 이렇게 반복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마지막에 우리 의장님하고 또 헤이그 센터에서 잘 정리를 해주셔가지고 이 보고서에서 잘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좀 뭐 이런 부분은 아쉽다기보다 앞으로 연구가 돼야 될 부분인데 이제 AI가 평시 그러니까 유스 애드밸룸 관련해서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유스 애드밸룸이라는 게 전쟁이 이제 처음에 나기 전에 정당한 그 자유권의 행사 요건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게 핵무기하고도 뭐 연관이 되는 겁니다. 대부분 이제 유엔 헌장 51조에 하면 적국의 무력 공격이 있는 경우에 아무드 어택이 있는 경우에 이제 자유권을 행사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결정 지원 체계에 있어서는 AI의 가장 큰 장점이 적의 위협이나 공격을 빨리 판단하고 선제 공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아무도 어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격을 할 수 있는 문제가 생기죠. 유스 애드밸룸에 있어서. 그래서 이게 이제 이미디어시 긴급성이랑 임박성에 관한 문제이긴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많이 그러니까 이 보고서 자체가 75페이지에 모든 걸 다 다뤄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깊이 다루지는 못했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비국가 행위자에 대해서 어트리뷰션 얘기를 하셨는데
솔직히 비국가 행위자에 대해서도 비국가 행위자에 대한 자유권 행사가 가능하냐? 그게 우리 영토 내에 있을 때의 문제, 또 영토 밖에 있을 때 문제. 이게 그러니까 다른 국가 영토 내에 있을 때 그 국가가 비국가 단체 위법 행위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위법 행위를 그러니까 저지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의사가 있느냐, enabling,enabling,의 원칙이 문제가 되는데 이런 모든 부분을 다 얘기할 수는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이 좀 논의가 많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무력 분쟁과 관련해서도 뭐 많은 문제가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평시 플러스 좀 문제가 계속 논의가 됐었던 게 그러니까 국제인권법, 그러니까 국제인도법 말고 전쟁이 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 말고 평시에 국제인권법 문제하고 환경법 문제를 처음에 이제 양을 좀 많이 좀 제시를 했는데 군사 분야 인공지능에 있어서 이 부분이 좀 양이 많이 필요하냐. 물론 환경을 보호해야 되고 인권을 지켜야 되는 건 맞죠. 근데 이게 이제 군사 분야에 있어서 얼마나 연관성이 높으냐에 대해서 좀 논의가 있었는데 아무튼 대폭 이제 내용을 줄이고 앞으로 우리 사회가 조금 더 국제 사회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측면에서 이제 내용이 남아 있는 걸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대신 좀 아쉬운 거는 responsibility하고 accountability 물론 뭐 이거는 좀 얘기하려면 좀 길긴 한데 여기서 이제 제목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by design이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사용을 어떻게 했을 때 거기에 따른 책임보다는 처음에 디자인 설계할 때 이런 부분을 조심하자는 얘기가 많은데 실질적으로 이제 문제는 이 인공지능 무기를 썼을 때 어떤 위법한 결과가 발생했을 때 그 책임을 어떻게 할 거냐, 왜 책임이 발생하느냐. 문제는 인공지능 체계를 사용하게 되면 얘가 자율성을 갖고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단계에서 인간 책임이 responsibility 갭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responsibility 갭이 왜 생기고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법률적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에 대한 얘기를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가지 못했는데 앞으로 이 부분도 좀 국제사회에서 논의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제가 그 시간이 좀 뭐 얼마 없어가지고 몇 가지만 2분만 더 2분 드리겠습니다. 정도 한 페이지가 남으신 것 같은데 2분. 그리고 이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지금 그러니까 로스 아시겠지만 리틀 오토노머스 웨폰 시스템에 관련해서는 CCW 특정 재래식 무기 금지 협약 기구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보고서에서는 무기 체계 사용에 관해서는 잘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합의도 어렵고 워낙 논의가 많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핵무기에 대해서만 쓰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AI를 쓰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핵무기 말고 대량살 핵무기에 대해서도 포함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이 있었는데 아무튼 이 부분은 그 드래프트 커미티에서 어떤 논의가 된지 모르겠지만 좀 빠진 건 아쉬움이 있고 이런 부분은 좀 논의가 계속 필요하다. 저도 이제 팔러시 노트를 제가 쓴 거는 특정 무력 충돌 상황에서 어떤 경우에 뭐 AI 무기를 쓸 수 있고 쓰면 안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썼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충분히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보고서 많은 부분에서 이제 테스트 앤드 이버레이션 앤드 밸리피케이션하고 밸리데이션 뭐 이렇게 시험 평가 확인 검증이라 그러는데요.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소프트웨어나 알고리즘에 대한 시험 평가 확인 검증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을 이제 앞으로 이제 논의를 해야 된다는 거죠. 단순히 그냥 중요하고 이걸 해야 된다가 아니고 기준도 이제 뭐 내용에 이제 그 내용이 마련되어 있는데 기준도 마련해야 되는데 그 기준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이것도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혹시나 뭐 저기 시간이 없을까 싶어서 제가 그냥 여기서 그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미래학자 레이 커즈와일이 기술적 특이점이 언제 올 것인가 2010년 초반에 보면 2045년으로 예언을 했습니다. 근데 뭐 최근에 이제 인공지능 발전 상황을 보면 뭐 2030년 초반에 올 것이라는 얘기도 하고 있고 제프리 힌튼 교수가 인공신경망을 통해서 이 AI를 연구하신 분인데 이분도 구글을 나와서 최근에 하시는 얘기가 우리 의장님 얘기하셨지만 인공지능이 인간에게 엄청난 위협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 GC 레임 보고서를 계기로 해서 앞에서 논의되지 못한 많은 부분들이 좀 계속해서 논의가 되고 앞으로는 진짜 인류의 위협이 될 수 있는 무기라든지 주로 이제 이 보고서에서는 모든 걸 다 다루려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많이 못했지만 국제사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논의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 나오기까지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은 우리 의장님과 우리 헤이거 연구센터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박문원 박사님 말씀하셨지만 박 박사님은 엑스퍼트로서 주로 이제 국제법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고서 또 같은 국제법을 한다고 해서 뭐 입장이 다 똑같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국제법학자들 간에 특히 지금 김원수 대사님 말씀하셨던 소프트로와 하드로 이거 가지고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토론을 하기도 하고 뭐 그런 시간들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근데 아주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고 계속해서 의견을 제시를 해주셨었고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또 저희들이 더 추가로 논의해야 될 것들도 좀 짚어주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가 정말로 처음엔 너무나 힘들었었는데 저기 우리 윤병세 이사장님께서 밤을 새신 날이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요청드린 바도 있었었는데 저기 혹시 저희 퇴근 시간 이후에는 좀 자제를 하면 어떨까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워낙 윤병세 장관님이 아마 그 미셸도 동의할 겁니다. 윤병세 장관님의 리더십이 없었더라면 보고서 마지막 단계에서 굉장히 많은 폴리싱이 이루어졌었는데 그거는 저는 상당 부분이 이 사무국과 그다음에 의장의 역할이 굉장히 컸었고 보통 의장하면 우리나라 시각에서는 그냥 회의를 주재하시고 다른 사람이 써온 걸 읽어주고 뭐 이런 거라 생각하셨지만 사실은 모든 컨텐츠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깊이 알고서 하셨던 것 같고 거기에서 또 박문원 박사님이나 또 다른 오늘 모시지 못한 많은 수많은 엑스퍼트들과 그다음에 또 커미셔너들이 저희들이 구글 닥을 이용해 가지고 사실 실시간으로 굉장히 많은 의견들을 주고 받으면서 그 저분들 다 바쁘신데 그거 어떻게 하나 싶은데 정말 엄청나게 많은 피드백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만큼 신념을 가지고 국제사회에서 AI를 보통 얘기할 땐 저희는 어떤 규범화 얘기는 사실은 금기시 돼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세요. 특히 인더스트리에 계신 분들은 그런 생각하시지만 저희 G3M은 규제를 하기 위한 기본이 아니라 최소한의 저희들이 위험을 막아낼 필요는 있는 분야가 있고 그 분야야말로 군사 분야가 가장 좋은 분야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 다음에 저희 세컨 라운드 돌 때 그런 기회가 있으면 논의가 나오겠습니다만은 아마도 저희가 이걸 통해 가지고 보통 다른 AI 관련된 인더스트리 분야에 대한 주는 함의도 굉장히 크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도 많이 해봤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유준구 박사님께 좀 부탁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제가 처음에 소개를 해드렸지만 유 박사님께서 특히 사이버 시큐리티 관련해 가지고 우리나라 정부하고 그동안 많은 저기 일을 해 오셨고 또 저희 이 GC레인 관련해서 논의할 때도 또 바쁘신 중에도 항상 마다하지 않고 같이 토론도 해주시고 그러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 사이버 시큐리티 안보에 대해서 간단히 왜냐하면 비슷한 부분이 많으니까요. 말씀을 해주시면서 저희 GCDM이 추구하는 어떤 AI의 규범화 관련해서 혹시 함의가 있으면 좀 공유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예, 먼저 오늘 이렇게 그 개인적으로 굉장히 뜻깊게 생각했는데 그 리에임을 서울에서 개최할 때 사실 과학기술계하고 밀리터리하고 외교부하고 좀 결이 입장이 좀 다른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네덜란드하고 이제 백투백을 한다 그랬을 때 사이버 스페이스도 이제 네덜란드하고 백투백을 했고 또 네덜란드와 한국은 이 국제 규범이라는 것과 내셔널 인트레스트의 갭을 좁아야 되고 좁히는 방향으로 하는 그 국가들이기 때문에 네덜란드 백투백을 하면 좀 의미가 있을 거다 개인적으로 좀 그런 생각을 했고요. 아까 저기 김원수 차장님이 얘기했던 Y를 사이버 할 때는 어떻게 했냐. 그러니까 90년대 나와서 2000년대 실패하고 이게 시큐리티 컨텍스트를 아키텍처를 할 때는 세 가지를 보여야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는 리스크, 이게 망가지는 상태. 그다음에 리스크 단계를 촉진하는 트렛. 그다음 트렛이 있다 그래도 취약성, vulnerability가 있어야지만 또 리스크 단계로 가는데 사이버는 그래서 초반에 세 개를 같이 타이틀을 잡아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가면서 리스크와 vulnerability가 커먼 컨센서스가 생기니까 트렛을 집중적으로 논의를 했고 그게 이제 potential existing threat이라고 해서 계속 확장되는 상태가 되고 국가마다 입장이 다른 거였었죠. 그다음에 이제 뭐 우주는 리스크에서 지금 트렛 단계를 논의하는 단계고 좀 방식이 다르지만 사이버는 이제 AI는 그런 부분에서 리스크 티어드 어프로치를 하고 있죠.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소위 리스크 티어드 어프로치랑 휴먼 센터드 어프로치가 있는데 그게 이제 사이버 요즘 A와 넥서스가 되면서 이제 서서히 트렛 단계가 뭔가 이게 아마 조금씩
얘기하는 단계다라는 부분이 이제 Y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코프에 대해서는 어려운 거는 군사 상업을 나눠서 얘기하는 거는 사실 모든 기술 파트에서는 그렇게 일단 접근합니다. 근데 문제는 세이프티를 보는 것서부터 웨폰 시스템이 양쪽 스펙트럼이라면 그 중간에 있는 게 이제 시큐리티하고 밀리터리 애플리케이션이 되겠죠. 그런데서 아마도 이제 스코프의 문제는 점차 가면 뭐 수년 내에 결국은 이제 퍼스트 커미티가 어느 정도는 인발브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럴 때 이제 결국은 인터내셔널 컨텍스트 오브 인터내셔널 시큐리티 갈 수밖에 없는데 그때 이제 그 볼 때 이거를 피스타임으로 보느냐, 사이버에서는 피스타임으로 보느냐와 피스타임을 구별하지 말자라는 입장차가 워낙 심한데, 그래서 피스타임 오퍼레이션의 하하 논의와 밀리터리 애플리케이션을 웨폰 시스템을 배제한 상태에서 어디까지 녹으느냐, 이게 바스의 이제 스코프의 문제가 사이버 컨텍스트에서 저희가 좀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필라로 나눌 때가 결국 이제 놈과 인터내셔널 로가 되는데, 아까 김원수 차장님 얘기했듯이 위험을 줄이는 거에 대한 놈입니다. 그 놈은 발렌트리 놈은 인터내셔널 로와 프린시플하고 약간 거리가 있는 상황이 있다. 당장 어떤 국가들이 어떤 행동을 해야 되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놈이 나왔고 인터내셔널 시큐리티, 컨피던스 빌딩, 그다음에 캐패시티, 그다음에 제도화 문제가 마지막에 논의되는 그러한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도화 보고 저희가 이제 또 봐야 되는 것은 이 AI가 사이버하고 기술적 유사성, 뭐 컴퓨팅 소프트웨어 베이스나 데이터를 쓴다, 그런 게 굉장히 유사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디파운드 퍼포스가 사이버하고 AI는 굉장히 다를 수가 있어서 거기서 이제 많은 이제 차이점이 있는데, 결론적으로 AI라는 것은 시큐리티 컨텍스트가 하나 있으면 나머지는 AI의 구성 요소인 이제 데이터, 컴퓨팅, 알고리즘, 이 세 가지의 서브 시스템으로 나눠서 또 별도의 레짐이나 규범이 따로 지금 빠르게 진행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또 이제 큰 DM이나 아니면 유엔에서 어떤 정도 수준으로 이 컨텍스트를 할지가 또 과제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려운 거는 이게 커머셜 파트에서는 이제 이 코헤런스 문제인데, 커머셜 파트에서는 이제 테크놀로지 뉴트럴리티가 꼭 그렇진 않다라고 좀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권 파트에서는 아까 이제 장관님께서 Emerging Disruptive Technology가 나토에서 쓰는 개념인데, 하는 이유가 이 기술이 기본적으로 밀리터리나 군사안보 쪽으로 갈 때는 내재적으로 디스럽티브한 속성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커머셜에서는 테크놀로지 뉴트럴리티가 아닌데, 이쪽 파트에서는 이제 아주 이게 전제가 기술적 중립성을 이제 전제로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게 이제 기술 파트하고 그 얘기가 돼야 될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어려운 거는 이게 거가 있습니다. 그 기술이 이제 툴이 있고 도메인이 있고 섹터가 있는데, AI는 아무래도 툴로 보고 있고 사이버는 도메인에서 섹터 범위가 넘는 보고 우주는 좀 도메인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AI와 사이버를 기술적 연계가 가장 큰데, 그러니까 AI는 아무래도 다른 데보다는 크로스 컷되는 기술이기 때문에 이거가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올해 이제 마지막 사이버가 이제 랩업이 돼서 나중에 새로운 이제 글로벌 메커니즘이 출현을 하는데, 그 애뉴얼 프로그레스 리포트 3차 리포트가 나오면서는 이게 AI의 그 위험성을 그 전까지는 국가가 좀 약간 입장이 갈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폭 AI로부터 발생하는 각종 위험을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사이버 컨텍스트에 적시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협 요인들을 또 AI 컨텍스트에서 얘기하는 것과 사이버 컨텍스트에서 얘기하는 걸 또 어떻게 조합시킬 수가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이제 세부적인 저희가 준비해야 될 과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마지막 30초는 우리가 이제 제도화를 만약에 하면 결국은 유엔 체제 밖과 유엔 체제 안 두가 애독이 나눠질 텐데, 이 리엠 같은 거는 체제 밖이죠. 근데 이게 이제 잘
마무리를 랩업을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중요한 컨셉이고 그거에서 이번에 리포트를 낸 거를 유엔의 인풋이 돼서 유엔의 지도화 과정들을 이제 어떻게 이제 그 중첩성 걸 피해가면서 만드는 것이 그게 또 굉장히 중요한 리엠 이제 사무국에서 담당해야 될 그런 미션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을 해주셨고 오늘 이렇게 HSS에서 직접 와 계시는데 다음에 우리가 뭘 해야 될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아이템을 테이크하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도 제 개인적으로는 만약 이제 G3M이 그 다음 단계로 세컨 페이스로 간다면 해야 될 건 뭐냐? 아까 윤병세 장관님께서 처음 개회사에서 설명할 탄생 자체는 어떻게 보면 서로 같은 곳이지만 다른 트랙으로 그렇게 처음에 시작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은 정부 간 트랙인 리엠이 있고 어떻게 보면 세컨 트랙이라고 볼 수 있는 GC 리엠이 있는데 GC 리엠에서의 세컨 트랙에서의 저희들의 활동 자체가 완전히 정부 간 트랙과 별도로 된 게 아니라 상호 서로 교감을 가지면서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그 윤정건 국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저희 리포트의 상당 부분이 작년에 정부 간 회의에서 합의가 됐던 블루프린트 포 액션에서 논의됐던 사항들을 많이 고려를 하면서 그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주고받으면서 됐는데 아마도 세컨 페이스로 가게 되면 어떤 주고받는 단계에서 정부 간 트랙과 저희 G3M 트랙이 좀 더 컨버지가 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를 만들어가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거버넌스라든지 제도화라든지 구체적인 이슈들이 아마 다뤄지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예, 그러면 벌써 저희들이 논의를 하면서 중간중간에 인더스트리와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아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은 좀 더 인더스트리 포커스돼서 지금 AI 관련된 논의들이 많이 되어 있고 여기 외교 공간에서도 와 계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외교 공간에서 가신 분들도 아마 들으셨을지 모르지만 얼마 전에 이재명 정부에서 125개 국정 과제를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 가만히 보시면은 가장 중요하게 중점을 두고 있는 분야가 두 개인데 하나가 AI하고 또 하나가 기후변화 분야입니다. AI가 그렇게 굉장히 대표적으로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AI에 대한 이슈는 어떻게 보면 이제 산업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증진을 시킬 것인가 이런 쪽에 포커스가 되어 있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좀 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저희는 좀 글로벌 규범화에서 특히 밀리터리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이 더 필요해서 서로 경합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 민간 차원에서는 또 어떤 임플리케이션이 있을 수 있는지 또 이런 것들을 좀 다시 한번 짚어보는 건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남승현 교수님께는 그런 측면에서 한번 의견을 좀 부탁드리고자 싶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우선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이번 기회에 좀 많이 배우게 되었고요. 전문가들하고 같이 이렇게 서게 된 것을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도 사실 저는 이제 민간 파트를 좀 많이 보고 있었는데 저도 리엠 회의는 좀 관심 있게 계속 보고 있었고요. 이제 아무래도 한국에서도 개최를 했었기 때문에 작년에 근데 이제 그 블루프린트를 보면서 제가 굉장히 기분이 좋았던 게 거기 이제 국제법도 같이 준수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서 굉장히 제가 좀 이거는 사실 다른 인공지능 거버넌스 체계에서는 많이 논의가 되진 않았거든요. 그 국제 뭐 인권법이라든가 국제법의 준수. 근데 그 블루프린트에 그게 명시가 돼 있어가지고 굉장히 엄청난 성과였다라고 봤고 그래서 이제 환영할 만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계속 이렇게 관심 있게 보고 있었는데 이렇게 저는 이제 오늘 좀 약간 그 민간 쪽에서 그 어떤 이렇게 국가들 중심으로 어떤 인공지능 거버넌스 논의가 있었는지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게 이것도 이제 유엔에 가져가서 이제 논의를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미 유엔에서 논의되었던 그 것들과 같이 어떻게 우리가 연계해서 이거를 진행해 갈 것인가에 대해서 좀 같이 논의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뭐 이미 좀 아시겠지만 이제 미국은 그 인공지능 액션 플랜을 이제 최근에 발표를 했고 그래서 이제 글로벌 기술을 지배하겠다는 그런 강력한 의지를 보였고 그리고 이제 유럽 연합에서는 이제 이미 2024년 그 인공지능 법을 채택을 해서 이제 발효를 했고
발효되었고, 그리고 이제 유럽 평의에도 이제 세계 최초의 법적 구속력 있는 인공지능과 인권, 민주주의, 법치주의에 관한 프레임 협약을 이제 채택을 하기도 했죠. 그리고 일본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거버넌스에서 이제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G7 의장국이었을 때 그 일본이 그 히로시마에서 개최된 그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그때 히로시마 AI 프로세스를 시작해가지고 이제 이행 원칙과 그 행동 규범을 이제 합의를 했었죠. 그리고 그게 이제 기업을 대상으로 한 그 첫 가이드라인이었다는 점에서도 굉장히 이제 기여를 많이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중국도 이제 그 상하이 글로벌 인공지능 거버넌스 선언문을 발표를 하고 최근 인공지능 액션 플랜도 발표를 했죠. 근데 이런 과정에서 인공지능 그 이제 일종의 그 규범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여러 이제 규제 특징이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 영국과 일본은 아무래도 이제 규제보다는 기술 개발과 혁신에 더 초점을 두려고 하고 있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가짜 뉴스 이런 게 이제 폭증을 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포괄적으로 규제를 하려고 하긴 하지만, 근데 중국과의 그런 이제 기술 패권 경쟁 등으로 인해서 여전히 이제 자유 규제 또는 시장 중심적인 접근을 취하고 있다. 그래서 준법 비용이 낮은 규제를 통해서 기업의 창의와 혁신 활동을 전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렇게 가고 있다. 근데 유럽 연합은 이제 규제를 통해서 이제 뭐 인권 보호, 투명성, 책임성을 보장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여러 지금 가치가 그 각 국가에서 추구하는 가치가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고, 중국은 또 이제 국가 주권 그리고 상호 존중을 강조를 하고 있어서 이런 이제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제 리엠에서 그 보고서를 그 이제 유엔에 가져가서 어필을 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함께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또 이제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이 이제 굉장히 글로벌 사우스와의 그 협력, 연대 이런 거를 굉장히 인공지능 거버넌스와 관련해서 강조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거 리엠 보고서를 유엔에 가져갔을 때 그러면 이제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한테 어떻게 지지를 또 확보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같이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유엔 인공지능 고위급 자문기구에서도 사실 그 이제 가 이제 유엔 사무총장의 제안으로 그때 이제 신설이 됐었고, 그때 이제 작년 9월에 인류를 위한 AI 거버넌스 최종 보고서도 발표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얘기를 했던 게 지금 사실 이제 굉장히 여러 이제 거버넌스 이니셔티브들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은 인공지능을 규제하기 위한 글로벌 거버넌스가 부재한 상황이라고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이제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이 참여를 안 해서 아직까지는 충분히 이렇게 대표성을 갖고 인공지능 거버넌스가 마련되지 않았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유엔에서는 이런 공평한 참여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의 참여를 매우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어떻게 하면 디지털 격차를 줄이고 인공지능 기술의 혜택을 공평하게 누릴 수 있는지, 그리고 기술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문화와 언어의 다양성도 어떻게 함께 발전시킬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유엔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이런 논의들을 이제 군사 분야와 어떻게 연계시켜서 우리가 이제 유엔에서 최대한 지지를 확보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사실 그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지금 민간 쪽에서는 이제 기업의 그런 사회적 책임도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기업 실사, 그 due diligence, 아까 이미 리엠 보고서에도 좀 내용이 들어가 있지만 그 디자인 단계에서부터 이제 개발 단계에서부터 이런 이제 실사를 해야 된다. 그 리스크를 줄일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이미 리엠 보고서에도 들어가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유엔에서도 계속 강조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리엠 보고서에도 이미 이제 강조를 하고 계시지만, 그 멀티 스테이크홀더 접근을 통해서 이제 여러 행위자, 이해 관계자들이 함께 이 프로세스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제 유엔에서도 이런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같이 이제 우리가 추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저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남 교수님 말씀 듣고 보니까 저 자신도 여러 가지를 얘기하고 싶지만 시간을 보니까 저희들이 약속된 시간이 이제 다가오고 있어서 일단 오늘 궂은 날씨에도 이렇게 와주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먼저 플로우를 한번 오픈하겠습니다. 그래서 몇 개의 질문을 받아가지고 모아가지고 저희들이 그 다음에 패널리스트들께 좀 추가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하실 때 짧게 말씀을 부탁드리고 본인의 성함과 소속을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말씀하실 분 계실까요? 예, 외교협회 이회진입니다.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많이 들었고 공부가 많이 되었습니다. 사실 뭐 과거에 외교부 근무할 때는 뭐 이런 분야가 아주 지금 시점에서 상당히 생소하고 그래가지고 저희도 뭐 잘 모르는 그런 분야인데 공부가 많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두 번째에 걸쳐가지고 회의를 개최했고 이것이 유엔에 넘어가서 채택이 됐다고 그렇게 들었고요. 오늘 보고서가 이제 발간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 실질적인 내용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군사 분야 AI 사용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뭐 지금 현재 있는 인도법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논의가 되는 걸 같고 또 거기에 대해 가지고 인권법이라든지 환경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실질적인 내용 측면에서 상당히 복잡하게 이렇게 전개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AI도 아까 장관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뭐 미국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3분의 1이나 4분의 1이 인간이 아니라 로봇가 사용되는 뭐 그런 전쟁터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뭐 앞으로 그 초지능인가요? 범용지능인가요? 그런 단계로 가게 되면은 이게 뭐 법이라는 게 항상 따라가는 그런 상황이 되지만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이게 유엔에 넘어가서 이제 아까 글로벌 사우스라든지 이런 국가가 참여해 가지고 조약한 그런 형태로 가야 될지 앞으로 이게 그 전망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또 다른 분 혹시 또 질문이나 코멘트 하실 분 계실까요? 감사합니다. 통찰력 있는 발표 잘 들었습니다. 중앙대학교 송주영 학생입니다. 일전에도 언급해 주셨지만 AI가 군사작전에 활용되면서 명령과 실제 타격 사이의 시간이 점점 짧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즉각적인 결정이나 관련 명령을 내릴 때 불안전한 정보에 기반한 것으로 인해 예기치 못할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좀 제도적 안정장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또한 이렇게 빠르게 지휘 체계가 처리되는 상황에서 인간의 통제가 좀 형식적인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좀 실질적으로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방안이 필요할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도덕적 책임이 사람에서 기계로 조용히 이전되는 이런 현상을 방지를 어떻게 할 수 있을지도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있으면 하나 정도 더 받겠습니다. 저는 에리한이라고 하고 저는 University of Canberra의 JD candidate로 있습니다. I'll talk my question in English. Assuming arguendo that international consensus on the responsible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in the military domain is reached, how does one address the structural imbalance whereby the non-compliant states may secure a strategic advantage, leaving norm-observant states at a relevant detriment? What remedial mechanisms, whether through enforcement verification or countermeasures under international law, can mitigate this asymmetry? 네, thank you. 그 다음에 또 아까 한 분 더 계셨던가 됐나요? 네, 그러면은 yeah, there is one more. Thank you very much. I work for the Embassy of Switzerland. First of all, I wanted to thank you for the very interesting event, for organizing it, for the panelists and their interesting insights, and congratulations on the release of the report. I'm very much looking forward to reading it next week. And what I have is more of a general comment as building on what has been mentioned, so the possible institutionalization of these recommendations in the UN system and as well and negotiations on this matter and the reliance on systems that already exist. So I just wanted to mention that the framework of the CCW and the work of the group of governmental experts on autonomous weapons system in Geneva remains central in the discussion through their effort and substantial work in this field. And because of this, we do believe that Geneva remains the natural venue for advancing discussions and negotiations on this issue, as it offers a unique ecosystem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expertise, and concentrating efforts in Geneva will ensure continuity, avoid duplication, and allow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make an effective and inclusive progress towards an international agreement on this issue. Thank you very much. 네,
땡큐. 뭐 마지막 거는 아주 쉽게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은 이거를 과연 멀티래터럴 프로세스에서 어느 정도 다뤄야 되는지 그런 중요한 이슈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미니래터럴스도 멀티래터럴스도 있고 또 existing도 있을 수 있고. 자 그러면은 지금 질문들이 4개가 나왔고요. 그러면은 저희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제가 한 분씩 시간을 드릴 텐데 아마도 김원수 대사님하고 그다음에 박문원 박사님하고 유중구 박사님하고 관련된 게 좀 있으셨을 것 같고 그다음에 남승현 교수님은 오셔서 좀 종합을 해서 뭔가 일반적인 걸 하셔도 좋고 더 추가로 하실 수 있는 걸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그렇게 하고 맨 마지막에 우리 레드마커 부소장님께서는 GC 리엔과 관련된 일반적인 코멘트들을 다 정리를 하셔가지고 마지막에 사무국 입장에서 또 추가로 하실 게 있으면 마지막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이제 두 가지 UN 미래하고 리지널만 답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원래 이제 사이버 콘텍스트를 할 때 이제 글로벌 내셔널의 갭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메꾸는 거를 그래도 좀 공통점 있는 리지널이 그런 역할을 하라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AI 콘텍스트에서는 라틴 아메리카는 이제 솔리드한 리지널 포지션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동아시아는 역시 좀 아시아는 떨어지고 그다음에 뭐 유럽은 이제 최초의 국제 조약 프레임워크 컨벤션을 이제 작년에 만든 상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런 거에 브리치나 프래그멘테이션은 아까 또 사위 시스템이 있어서 더 가속화 될 것 같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걸 모을 수 있는 UN 레벨에서 어떤 식의 리지널, 저희가 한국 같은 경우는 6개 리지널하고 정기적인 다이얼로그를 해서 그 갭을 줄이는 작업을 좀 하고 있고 있어서 그건 계속 지속적으로 좀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UN 총회 결의가 미국 주도, 중국 주도의 결의 아닌 각각 서로 뭐 인돌스를 했지만 결이 상당히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까 질문하신 내용과 또 유엔의 미래 이런 것들은 하여튼 갭을 줄이는 방법이 또 김원수 차장님이 좀 더 부강 설명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예, 그게 뭐 이렇게 저희 GC 레인 보고서는 무기 체계에 대해서 그러니까 작전적 영역 중에서도 무기 체계 얘기를 많이 못 하고 있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무기 체계 얘기는 지금 CCW 로스 GG에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9월 1일부터 9월 5일 사이에 이제 2차 회의가 열었는데 원래 2025년까지 그 맨데이트를 줬습니다. 그래서 자율무기 체계에 대한 어떤 규제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안을 내라고 했는데 일단 원래는 못 내고 내년 2026년 제7차 검토 회의 때까지 보고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원래 이제 핵심이 뭐냐 그러냐면 이게 오토노머스 웨펀 시스템이냐 리틀 오토노머스 웨펀 시스템이냐 근데 그 리틀 오토노머스 웨펀 시스템의 크리티컬 펑크션을 뭘로 볼 거냐 그러니까 아이덴티파이를 넣을 거냐 말 거냐 실렉션하고 인게이지먼트에는 당연히 오토노미가 있어야 되는데 아이덴티파이에도 얘가 자율성이 있어야 되느냐가 핵심이 되었습니다. 뭐 큰 차이는 쉽게 말하면 사람이 뭔가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라벤다처럼 사전에 이렇게 정보를 파악해서 얘가 전투원이다 아니다 표적을 식별해주고 그러니까 자율무기 체계를 날려서 걔가 실렉팅하고 인게이지먼트하면 자율무기 체계가 아닌 거죠. 아이덴티파이가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근데 아이덴티파이를 넣게 되면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그러니까 식별하고 탐지하고 공격하는 모든 걸 다 무기 체계가 할 수 있어야 자율무기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규제할 건가는 그래서 마지막에 뭐 또 타협안이 나오고 또 했는데 요거는 내년에 뭐 저도 이제 원래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많은 부분이 얘기가 된 것은 아까 중간에 그 얘기도 하셨는데 인간 통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옛날에 이제 meaningful human control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이제 context appropriate human control and human judgment라는 용어를 씁니다. 물론 이것도 이제 뭐 미국하고 러시아하고 여러 가지 국가들 사이에 말이 많은데 인간 통제가 돼야 된다. 근데 이제 그 좀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노미널 휴먼 컨트롤이라고 그러는데 명목적인 휴먼 컨트롤은 그 인간 통제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이지스 함 같은 경우에 완전 오토노머스로 나설 경우에 얘가 뭔가가 날아오면 그걸 확인하고
자기가 발사하는 시스템을 가게 되면 이제 완전 그때부터 이제 자율무기 체계고 설사 그걸 세미로 놨다 그래도 거기서 주는 정보를 인간이 1, 2초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판단할 수 없고 AI가 주는 정보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만약에 무기를 쏜다 그러면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컨텍스트, appropriate human judgment and human control의 내용이 뭐냐를 이제 조금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이제 내년 10월 달까지 아직 2번의 정도 정기 회의가 남아 있는데 인포멀 미팅을 통해서 지금 외교관들끼리 계속 논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안은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무기를 쓸 수 있느냐, 그러니까 투티어 어프로치라 그래가지고 쓰면 안 되는 거, 프로히비션 하나 있고 레귤레이션 규제를 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자율무기, 인간이 통제가 안 되는 건 당연히 금지를 할 건데요. 그러면 그게 어떤 게 거기에 해당할 것이냐의 부분, 그 다음에 거기에 해당하지만 규제가 필요한 어떤 예를 들어서 시가전에서 민간인과 전투는 구비가 안 되는데 얘를 쓰게 할 거냐, 아니면 해제에 들어가서 통신이 안 되는데 얘가 인간 통제가 없는 상태에서 쓸 수 있도록 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논의는 아직 얘기가 안 되고 있고 추상적인 부분에서 어느 정도 얘기가 되고 있는 걸로 제가 좀 답변을 가름하고 싶고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게 과연 그 리걸리 바인딩 사우스, 그러니까 글로벌 사우스는 리걸리 바인딩 트리티를 만들어야 된다. 오토노머스 웨폰 시스템에 대해서 리틀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자율무기 체계에 대해서. 근데 이제 군사 선진국이나 그 기술이 있는 국가에서는 리트로 사람을 죽이는 무기 또는 좀 더 양보를 하자 그러면 그 무기를 썼을 때 어떤 시설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정도까지 거기까지는 하지만 가능하면 그 범위를 줄이려고 그러고 글로벌 사우스 쪽에서는 오토노머스 웨폰 시스템 리틀 빼고 이제 하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어느 정도 합의 가능성이 있는 걸로 제가 봤습니다. 근데 뭘 빼고 뭘 넣을지는 이제 문제가 될 수는 있긴 하지만 그 부분도 이제 CCW에서 내년에 어느 정도 결론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김원수 대사님께 부탁드리겠는데 하시면서 한 가지만 더 고려를 해서 해주시면 요즘에 지오폴리틱스가 굉장히 중요한 국제사회 변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저희가 말하는 이런 여러 가지 컨텍 글로벌 가버넌스 컨텍스 앞으로 GCDM의 향후 방향일 수도 있고 그럼 이런 지오폴리티컬한 문제들은 어느 정도 저희들이 고려를 하면서 이것들을 같이 좀 대응해야 되는지도 좀 추가해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노움을 만들려면 이제 국제법 원칙, 그 다음에 그 각국의 다른 그 지오폴리티컬 인터레스트가 절충이 돼야죠. 그리고 또 더 아까 심각한 문제는 아까 두 번째 질문, 네 번째 질문 해주신 분이 노움을 만들었는데 안 지키는 나라가 전장에서 결정적으로 유리하다. 그러니까 휴먼 컨트롤 안 하고 그냥 아이덴티파이하고 슛하면 전쟁에서 무조건 이길 수 있거든요. 그럼 그걸 어떻게 또 방지할 거냐.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려운 고차 방정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노움에 합의하기도 어렵지만 그거를 똑같이 이행하게 컴플라이언스를 어떻게 확보하고 또 그 위반을 그러면 누가 모니터링해서 또 그러면 퍼니시먼트를 할 수 있을 거냐. 그러니까 그게 한 묶음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유 박사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좋은 보고서가 나왔는데 그 다음에 넥스트 스텝을 굉장히 잘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는 우리 아까 레드마커 소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인스티튜셔널라이제이션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UN 체제 안으로 들어와야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용어를 메인스트리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메인스트리밍을 해서 UN 안으로 들어와서 회원국들의 의견을 모아서 컨센서스를 만들어 가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사이버 시큐리티를 저희가 처음 했을 때 15나라로 해서 그 워킹 그룹으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거는 사무총장이 임명을 했어요. 근데 이게 진전이 되면서 이해관계가 있는 나라들이 더 들어오고 싶어 해서 20여 개국으로 늘렸고 그렇게 10년을 하고 이제 모든 회원국이 들어오는 오픈 엔디드 워킹 그룹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프로그레스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 AI도 그러한 모델을 따라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요번에 그 안전보장이사회 가시는 것도 굉장히 맞는 AI가 평화 안보해 주는 그 함의가
엄청나게 크고 중요하기 때문에 안보리에서도 반드시 토의가 이루어져야 되고 또 일위원회에서도 후속 결의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그 후속 결의에 좀 사무총장한테 짐을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워킹 그룹을 만들어라. 그리고 그 워킹 그룹에는 아까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글로벌 사우스의 참여도 절대적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대로 리저널 다이버시티도 확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술이 있는 나라 없는 나라 없다고 목소리를 못 내면 안 되죠. 그리고 글로벌 이스트도 들어오고 글로벌 웨스트도 들어와야 되고 그러면 P5는 다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리고 기술을 가진 나라에서 좀 그러니까 민주주의적인 가치를 중시하는 나라 또 권위주의적인 그런 생각을 가진 나라들도 들어와야 되고 기술이 없지만 그 위험성에 제일 취약한 나라들의 목소리도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그 워킹 그룹 구성을 좀 통의 결의에 일위원회에서 토의를 해서 그런 게 좀 들어가도록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제가 김원수 제안을 대사님의 후배이기 때문에 노를 못하는 사람인데요. 그냥 토론을 재밌게 하기 위해서 제가 그래서 아까 여쭤본 겁니다. 현재 지오폴리티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프로세스를 넣었을 때 이제 GCDM 리포트에서 비전으로 제시하는 것들이 정말 현실화되는데 가장 좋은 거냐 당이론적으로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현실적인 것이 앞으로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버먼트 트랙이 있고 이거는 세컨 트랙이었는데 두 개가 컨버지를 되기 위해서 이쪽에 있는 메인 스테이크홀더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버먼트들이 그랬을 때 그 방향성이 여전히 맞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 사이버 시큐리티 워킹 그룹이 멀티 스테이크 홀더였어요. 그 나라가 구성을 하지만 거기에 인더스트리 엑스포트들이 다 들어와서 그래서 거기서 그러니까 일종의 좀 스테이크가 큰 나라들이 먼저 토론을 하게 해서 공통분모를 좀 만든 다음에 그거를 모든 회원국이 들어오는 오픈헤드 워킹 그룹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 넥스트 스텝에 이 UN 시스템 안으로 어떻게 메인스트리밍을 할지는 굉장히 좀 정교하게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그 제안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남 교수님. 네, 그냥 저는 몇 가지 그냥 코멘트 드리자면은 이렇게 결국에는 이 지오폴리틱스가 이제 결국에는 이 가치, 국가들의 그 가치 일종의 어떻게 그게 반영이 될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중국은 그 인공지능 거버넌스 내용을 보면은 이제 뭐 국가 주권 그리고 이제 불간섭의 원칙, 그리고 이제 글로벌 사우스와의 연대 이런 거를 강조를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서방국들은 이제 특히 유럽 중심으로 인권, 그리고 이제 법의 질서, 민주주의 가치 이런 것들을 내세우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유엔에서 어떻게 이 그 김 대사님께서 말씀하신 공통 부모를 찾을지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 저희 그 패널리스트를 한번 말씀들을 다 들었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그래도 우리 그 GCDM의 사무국에서 그래도 오늘 멀리까지 와주셨고 또 소개도 해주셨고 그러니까 또 우리 미셸 라드마커 부소장께서 또 아마 마지막으로 아마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 싶습니다. 그것으로 저희 패널을 끝내려고 그러는데 미셸. I make a short one. A lot's being said. A lot of ambition is also put on the table. Given the political situation, I think on the one hand we strive for an ideal world report, and let's see where it ends up. But we need, I think, the like-minded and good-willing countries need to support whatever is possible, and then hopefully in 2 or 3 years we make some real progress. But I don't estimate, and that within the next year there's a binding law on re-aim kind of things. But that would be ideal, but I think that's not going to happen at this time and age. 네. GCDM이 하여간 아무것도 없는 거로부터 저희들이 나중에 읽어보시면은 저기 이게 릴리스가 되면 저희
그 G3M 홈페이지와 저희 서울국제법원 홈페이지에도 같이 릴리스를 같이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보시고 이게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를 여기 75페이지가 긴 듯하지만 이걸 굉장히 컴팩트하게 잘 정리가 됐다는 것을 보시고 정말 놀라실 겁니다. 예, 그래서 한번 꼭 보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이게 처음 이제 스텝을 이제 내딛었으니까 그 다음에 계속 하는데 여러분들이 모두 여기 가버먼트에서도 오셨고 그 다음에 민간에서도 오셨고 또 미래 세대에서도 오셨고 언론에서도 오셨고 그러니까 저희가 다 모아가지고 저희들이 이 AI 로봇으로부터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되고 무기로부터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되는 거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생각은 똑같은 것 같지만 다양한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힘을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과정에 오늘 또 제가 서울국제법연구원의 이사장으로 계신 윤병세 장관님 모시고 저희가 로컬 파트너 기관, 대한민국의 파트너 기관으로서 저희 G3M 프로세스에 많은 도움을 드리려고 했고 그게 어느 정도 소기의 성과를 얻은 것 같아서 대단히 저 개인적으로 기쁘게 생각하고 이 모든 것들이 여기 자리를 꽉 채워주신 여러분들의 관심과 성원이 없었으면 그렇게 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과정에 오늘 행사 준비를 포함해가지고 저희들 일을 하는데 또 서포트해준 저희 연구원의 담당 스태프분들 또 인턴분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리고 저희들이 또 세이프한 세계를 위해서 계속해서 힘을 모아서 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저희 서울국제법연구원이 또 이 주제를 가지고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하게 되면 오시면은 새로운 얘기들을 많이 들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이 말씀 드리면서 저희 준비한 모든 순서를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